신 교수의 이 저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듣기 위해서 한겨레신문 경제전문 대기자죠. 곽정수 기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곽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IMF 대우그룹 해체 그때 곽 기자님 어디 출입하셨었죠? 그때 마침 그때 당시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기업 간 사업 맞바꾸기, 소위 빅딜이라는 게 진행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정경련에서 중간에서 이제 어떤 다리 역할을 했는데 그때 정경련 출입을 했었습니다. 네네. 자, 앞에 신 교수의 주장은 기왕에 사실 있었던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IMF식의 이른바 구제금융에 뒤따르는 구조조정 요구사항, 고금리를 통해서 기업들을 강제로 문 닫게 만드는 말이죠. 그런 방식이 과연 타당한 거냐,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들은 그동안도 쭉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 교수는 바로 IMF식을 너무 충실히 따른 나머지 대우가 희생양으로 무너지지 않아도 될 기업인데 무너졌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곽 기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 일변도의 어떤 IMF 처방전이 과연 한국 경제에게 최선이었느냐에 대한 그런 의문은 보수 진영이나 혹은 개혁진보 진영 양쪽에서도 다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옥석을 가리지 않고 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 타격이 더 커졌다는 그런 주장이 상당 부분 또 설득력이 있는 측면도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대우그룹의 해체 문제를 그런 당시에 IMF 처방전이나 구조조정하고 연관지으면서 일종의 이제 합리화, 정당화하고자 하는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이 대우그룹이 당시 재계인지 기업이었는데 여기가 왜 무너졌는가 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마침 제가 이제 1990년대 중반 대우그룹을 담당을 했었는데 당시에 대우 경영에 대해서 쓴 기사 제목이 제게 생각이 나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멈추면 쓰러지는 자전거였어요. 대우그룹 경영. 아하, 예. 무리한 세계 경영을 내걸고 그것도 어떤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차입에 의존한 무분별한 확장 전략이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이런 걸 지적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가 악화됐을 때입니다.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영하는데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데 그 해당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 실적이 안 좋다든가 어떤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하다든가 하는 이런 위험 신호가 오게 되면 금융기관은 자금을 회수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러면 거죠.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 교수의 주장은 그 당시 대우 계열의 다른 회사들은 다 이익을 잘 내고 있었다. 문제가 된 것은 대우자동차 딱 하나였다. 대우자동차는 근데 워낙 규모를 크게 해가지고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지만 이제 막 생산해서 수출에 들어가던 시기였다. 근데 그때 정부가 수출 금융을 지원해 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무너졌다. 다른 건 다 괜찮고 부실하지 않았고 대우자동차 하나가 문제였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수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하나 예만 들게요. 네. 그 책에서 나온 그 대목 중에 하나가 그 빅딜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관료들의 어떤 농간이라 그럴까? 네, 그쪽에 이제 그 방해 때문에 이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빅딜 자체 그때 당시 이제 빅딜이 여러 개가 진행됐는데 이 대우와 삼성 간의 빅딜은 대우전자는 삼성전자로 넘기고요. 주고 삼성자동차를 인수하는 대우자동차가 인수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자동차하고 전자를 맞바꾸는 건데 이게 이제 삼성의 제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지금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실했다는 말이 과연 사실이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실과 달라요. 뭐냐면 이학수 삼성 구조정보본부 본부장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떠나셨는데 그분에게 이제 직접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오히려 그때 빅딜에 적극적인 거는 대우 김우중 회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했는데 김 회장의 주장은 뭐였냐면 대우전자에 비해서 삼성자동차의 가치가 적으니까 서로 맞바꾸는 거니까 그 차익을 돈으로 달라는 거였다는 거죠. 강봉균 전 수석도 이번 그 책에 대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 회장이 빅딜 과정에서 삼성의 여유자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삼성이 실제 대우전자를 살펴보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은 완전히 부실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빅딜 자체를 중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자동차가. 정부 관료 얘기가 아니라 삼성 쪽 이야기네요. 이거 삼성 쪽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당시에 삼성도 삼성 자동차 때문에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 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고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대우전자가 안 되겠더라.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한 그쪽의 주장이 아니라 나중에 그 대우 사태와 관련된 재판에서 이게 다 사실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하. 대우전자의 분식회계를 문제가 드러나면서 당시에 이 감사를 맡았던 안건회계법인 관계자들이 형사처벌은 물론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을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건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때는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이게 당시에 대우전자의 한 사례지만 그때 당시 대우 사태의 가장 큰 부분이 분식회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겉은 장부가 멀쩡합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부실 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회사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뭐 대우자동차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건실했다는 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믿을 까 알겠습니다. 의문이죠. 어쨌든 그런 주장의 연장선상으로 정부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수출금융 같은 거 해주고 말이죠. 그랬더라면 대우는 부실하지 않게 그냥 잘 성장했을 것이다. 제조업 기반도 탄탄해지고 우리 경제도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기업인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난 잘 됐을 거야. 그런데 사실 또 그 얘기는 김우중 회장이 뭐 이번에 책을 냈지만 꼭 지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2002년도에 도올 김영옥 선생하고 그 인터뷰를 한국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논리라면 그러니까 정부나 금융기관이 도와주면 살아날 수 있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쓰러졌다는 그런 주장을 일반화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쓰러질 게 단 한 군데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또. 자, 기업 위기 상황에서 정부나 금융기관이 도와준다면 지난 1, 2년 사이에 쓰러진 동양그룹, STX그룹, 웅진그룹 누가 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동부나 현대가 지금 경영부실에서 자산 매각 등 지금 뼈를 깎는 구조조정 진행 중입니다. 지금 막 그래서 뭐 파냐 마느냐 갖고서 막 실강이가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그러지 않고 금융기관이 그러지 않고 돈을 대주면 구조조정할 필요가 왜 있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네? 이현재 장관이 이 대우그룹 해체를 주도한 장본인인데 2012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이제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대우의 해체는 시장 신뢰를 잃은 데다 구조조정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기업이 실적이 나빠지고 부채가 늘어나는데 이자 상환 전망이 불확실해지고 이러면 금융기관은 생리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만큼 적당히 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그런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조심하고 대비하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이야기 시작할 때 곽 기자 그 IMF가 과도한 구조조정 위주의 그런 요구 사항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시각에 일부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한다기보다 그런 논란이 있다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그런 논란이 계속 되어왔거든요. 근데 만약 그런 쪽 시각에 선다 하더라도 대우는 그런 대상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표현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우 그 책에서 계속 주장하는 게 타살론이잖아요. 근데 제가 요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우그룹 전 임원이 그 대우 사태를 놓고서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대우 사태는 구조조정이 실패한 기업이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우에 있던 사람이? 그렇죠. 대우의 임원이에요. 네?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대우의 침몰의 가장 큰 원인이 김우중 회장과 대우 경영진의 어떤 부실 경영이었다. 외환위기 상황에서 모든 기업들이 그때 당시에 긴축 경영을 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돌입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우는 반대로 쌍용차를 인수했습니다. 그때. 또 기아차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돈이 아니라 고금리 자금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수출 주도형 경제에 또 집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이거를 갖다 뭐 숫자로 딱 뭐 몇 대 몇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이것만 어느 경제학자가 와도 어렵지만 그러나 외부적 요인을 탓하기 전에 내부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우가 또 김우중 회장이 어떤 반성과 인정할 거 인정하고 해야죠. 그래야지 국민들이 어떤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IMF 당시에 뭐 대우그룹 해체뿐 아니라 그 당시 아까도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만은 30대 기업 집단 가운데 14개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 절반이 과연 정말 다 무너질 것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엄밀하게 분석해서 따지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일이군요. 참 어렵죠. 그런데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마 대표적 부실 기업 중에서 한보그룹이 기억이 납니다. 예. 이제 그런 기업들 지금은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뭐 여러 기업들이 쓰러졌어요. 그렇죠. 뭐 쌍용도 다 포함하고 뭐 나산 뭐 여러 군데 쓰러졌는데 그럼 여러분 한보 같은 경우에도 아주 급성장한 기업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체계 논리로 한다면 소위 IMF와 혹은 미국이 주도하는 무리한 구조조정 정책을 경제 관료들이 답습을 한 것에 저항하다가 그 쓰러진 민족주의자로 김우중 회장을 소위 미화한다면 난 정태수 회장도 지금 나타나서 나도 그랬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두렵다는 거예요.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거는 IMF 소위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뭐 언급을 하셔서 아까 우리 인터뷰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쌍용차를 인수했던 거 그거 대우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인수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미국의 GM 같은 경우도 위기에 처하니까 정부가 나서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살려내지 않았느냐. 왜 같은 자동차 회사인데 우리만 그러느냐 뭐 이런 논리로 반론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자리에서 무슨 어떤 논쟁에서 답이 나올 부분은 아닌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동양이나 STX나 웅진이나 최근에 무너진 기업들의 기업주들은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고 금융기관이 조금만 인내심을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경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소위 외부의 차입김에 의존한 어떤 확장 전략으로 갔다가 그 이후에는 그런 경험을 뼈저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실 위주의 안전한 경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난 17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만 지원하면은 기업이 왜 쓰러지냐. 그때 우리도 지원받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논리를 일반화시킨다면 그런 경영의 패러다임 전환은 다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죠. 그 대목에서 그러니까 대우는 바로 그 차입에 의존한 외형 성장의 전형이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부분.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다. 오늘 이 출판기념회에 김우중 회장이 온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출연하기 전에 그 전 대우그룹 임원하고 잠깐 통화를 했는데 본인도 지금 뭐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5시 반, 한 6시 넘어서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근데 본인은 그러던데 원래 그 모임에서 나오는 얘기는 김 회장께서 오늘 장소에 참석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국내에 계신가 봐요? 얼마 전에 들어왔답니다. 그 뭐 17조 넘는 추징금 아직 못 내고 있는데 이 출입국에는 별 지장이 없나 보죠? 법적으로는? 그럼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인데 지금 17조라는 돈이 뭐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지난번에 뭐 강제로 추징 아니면 아니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이른바 김우중법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동안 이 두 가지 논란이 있어서 하나는 가족들이 재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또 숨겨진 뭐 재산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김우중 회장이 이번에 자기 변명으로만 일관할 게 아니라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책임 있는 어떤 반성과 사과와 이런 것도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김우중과의 대화를 펴낸 신장석 교수와의 인터뷰 그리고 곽정수 기자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네요. 곽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